면의 우리말인 국수. 국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탄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풍부한 양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 탓에 이 지역 사람들은 곡물을 이용해 국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수는 실크로드를 통해 아시아로 깊숙이 전파됐고 이후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각기 다른 조리법과 형태로 발전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는 국수. 국민 1인당 한 해 평균 13kg의 국수 요리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수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한국 속 작은 중국이라 불리는 인천 차이나타운. 다양한 중국식 먹거리가 풍성한 이곳은 중국의 맛은 물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분명 한국이지만 길 가다 무심코 들을 수 있는 중국어가 낯설지 않아 마치 중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한국 속 작은 중국인 차이나타운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 짜장면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짜장면 박물관이 있을 정도다. 짜장면 박물관은 6개의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을 갖추어 계양기 인천의 화교와 짜장면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짜장면이 처음 등장한 건 중국 산동에서 인천항으로 건너온 화교들을 통해서였다. 인천에서 이제 개항이 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쿨리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분들이 값이 싸면서 손쉬운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산동 지방에서 먹던 음식이에요. 이제 그거를 면을 삶아서 볶은 춘장을 비벼 먹은 게 이제 짜장면의 시초가 된 거예요. 삶은 국수에 천면장이라 불리는 중국식 된장과 채소를 넣어 비벼 먹는 이 음식은 작장면이라고 불렸다. 저렴한 작장면은 지갑이 얇은 화교들과 인천항을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당시 물기가 부족했던 작장면에 캐러멜이 첨가된 춘장이 개발되면서 오늘날의 짜장면으로 변화했다. 졸업식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짜장면을 즐기는 일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정도로 이때부터 국민음식 반열에 올랐다. 부둣가 끼니거리에서 국민음식이 된 짜장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인천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중국 음식 전문점. 언제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는 여느 짜장면집과는 조금은 다른 이색 짜장면이 있다. 젓가락이 아닌 수저로 떠먹는가 하면 분명 짜장면이지만 검은색이 아니다. 일명 백짜장으로 불리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하얀 짜장면. 생김새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하얀 짜장면은 기존 짜장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놨다. 특히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그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늘 붐비는 곳이다. 일반 짜장보다 맛이 담백하고요.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은 조금 부드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드럽다. 그러니까 짜장에서 느낄 수 없는 하얀 짜장 맛, 독특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좀 부드러움을 좀 많이 느꼈어요. 짜장면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하얀 춘장은 기존 짜장에 쓰이는 캐러멜 색소 대신 콩을 주 재료로 했다. 60일 이상 숙성시킨 하얀 콩 춘장으로 만든 짜장은 일반 짜장과 다르게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 짜장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달달한 맛은 고구마, 양파, 호박 등의 식재료 조합으로 만들었다.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나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짜장면의 화려한 변신. 오랫동안 숱한 이야기와 추억을 담아온 짜장면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에 맨날 까만 짜장 먹으러 오시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뭔가 손님이 이렇게 차이나타운에 오시면은 새로운 거. 그래서 이제 까만 짜장은 한 100년 동안 역사가 있다는데 우리가 하얀 짜장을 한번 개발하자. 그래서 개발한 동기가 새로운 거. 그래서 하얀 짜장이 정반대잖아요. 까만 거, 하얀 거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얀 짜장을 개발한 거예요. 계절에 따라, 시기에 따라 국수는 다양한 재료들과 어우러져 색다른 맛을 자랑한다. 이곳의 면 요리 역시 마찬가지다. 뚝배기에 따뜻한 사골 국물과 함께 먹는 면을 육면이라 부르는데 고기를 가늘게 썰어 메밀가루를 묻혀 면을 삶아내던 전통적인 육면과는 조금 다른 면 요리다. 특히 일반 면과 달리 검은색을 띠는 이 집의 면은 바로 흑미로 만든 흑미면이다. 예, 제가 고향인 진천에다 음식점을 하는데 뭐 특별한 요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특산물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진천 문백에서 국내산 흑미가 한 60%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흑미를 갖고 요리를 만들려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흑미면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고요.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터를 잡았지만 그 시작은 충청북도 진천이었다고 한다. 지역 특산물인 흑미를 이용해 면을 뽑는 독특한 방식으로 흑미면을 처음 선보여 당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흑미의 까끌까끌한 식감 때문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였다고 한다.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든 손님들로 잠시도 쉴 틈이 없어진다. 면은 미리 반죽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문과 동시에 뽑아 따뜻한 국물에 내어놓는데 그렇게 어느덧 5년. 멀리 진천에서 경기도 광주로 새로 터를 잡았지만 한번 먹어본 이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오곤 한다. 네, 진짜 면이 정말 탱글탱글하고 입안에 넘어가는 게 정말 좀 따뜻하면서도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국물도 너무 시원하고 좀 뭐라고요?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식에. 이 집에서 쓰는 흑미면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는 면이 아니다. 먼저 흑미를 곱게 간 가루를 항아리에 넣어 1차 발효를 시키고 난 후 다시 말려주는 과정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만도 무려 20일이나 소요된다. 이렇게 발효된 흑미가루는 전분화시키는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이 물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발효시킨 흑미가루에 전분을 섞어 반죽할 때 함께 넣어 반죽을 한다. 흑미를 발효를 시켜서 하다 보면은 흑미 물이 빠져요. 그러면은 그 물이 안토시아닌 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영양가가 높고 좋은 건데 좋은 안토시아닌 물을 다 빼버리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다시 부어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반죽이 끝나면 제면기에 넣어 면을 뽑는다. 마지막으로 육수를 낼 때 넣어둔 목이버섯과 한우를 썰어 고명을 올리고 미리 끓여 식힌 육수는 육수바지에 넣어두었다가 주문과 동시에 다시 한번 끓여 뚝배기에 담아내어 놓으면 담백한 맛이 일품인 진천육면이 완성된다. 면과 함께 먹는 고기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육면. 흑미면은 고기와 먹었을 때 가장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뚝배기 가득 담겨진 고기는 주인장의 후한 인심만큼이나 푸짐하다. 네, 흑미의 경우는 조금 단점이라 하면은 약간 소화기 쪽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서도 우리의 비위를 보호한다는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 함께 먹으면 그런 흑미의 단점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노화 작용, 그 다음에 흑미와 마찬가지로 피를 맑게 하는 청열작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장제, 그 다음에 조금 고혈압이 있거나 그 다음 피가 탁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효능 자체가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진천육면. 주문과 동시에 그때그때 말아내기에 성질 급한 사람들은 때론 타박을 하기도 하지만 미리 뽑아두면 서로 엉겨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인장은 웃어넘긴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좋은 식재료로 끝까지 외기를 고수하는 이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며 건강하고 더 나은 음식을 후세에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란다. 이렇듯 그 옛날 고달픈 삶을 함께 견뎌온 사람들과 나눠 먹던 국수 한 그릇은 육면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한 마음까지 더해져 몸과 마음에 온기를 더해주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군화리. 이곳에서 오랜 기간 칼국수를 만들어 왔다는 박대현 씨를 만났다. 입구에서부터 밀가루 반죽이 반겨주는 이곳이 그의 작업장이다. 한 포대에 대략 30kg이나 되는 반죽. 하루 평균 3-4포대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밀어 면을 만들어낸다.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와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으로 면을 만들어 온 박대현 씨. 이렇듯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맛은 손님을 향한 요리사의 지극한 애정에서 비롯된다. 18살 때 시작된 면발 사랑은 수없이 많은 일터를 옮기면서 계속됐는데 그렇게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가 이토록 손칼국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기계 칼국수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죠. 보통 기계 칼국수는 질감이나 촉감이나 뭐 혀에서 느끼는 그런 뭐 식감이 되게 뻣뻣하고 좀 딱딱하고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손칼국수는 이제 질감이나 촉감이나 식감이나 모든 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뭐 기계하고는 뭐 될 수가 없으니까 뭐 변함없이 손칼국수만 고집을 하죠. 면은 그 제조법에 따라 남면, 앞면, 절면, 소면, 화분 등으로 나뉜다. 남면은 국수 반죽을 양쪽에서 당기고 늘려 여러 가닥으로 만든 국수를 말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수타면으로 중국의 중화면과 일본의 라면이 대표적이다. 앞면은 국수 반죽을 구멍이 뚫린 틀에 넣고 밀어 끓는 물에 삶아 만든 국수로 끈기가 적은 메밀이나 쌀, 옥수수 등을 이용한 국수에 많이 사용한다. 절면은 손으로 반죽해 밀대로 밀어 얇게 만든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드는 국수로 한국의 칼국수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그 제조법에 따라 다른 면은 만드는 이의 손맛이 더해져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30년 가까이 만들어온 그의 면은 이미 입소문을 타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다. 고단한 하루에 입안이 깔깔해지는 날이면 더욱 생각나는 맛이란다. 국물 맛도 일품이지만 집에서 만든 것처럼 찰지고 쫄깃한 면발이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다른 데보다 면이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습니다. 면발이 기계로 뽑은 게 아니고 수제라서 입안의 감촉도 좋고 씹히는 촉감도 좋고 그게 여기가 가장 큰 특색 같습니다. 한결같은 쫄깃함은 반죽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밀가루와 물, 고구마 전분 등을 일정 비율로 넣는데 이때 반죽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는 4도씨. 차가운 물에 빠르게 반죽을 냉각하고 숙성시켜야 차진 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계로 완성된 반죽이 나오면 이때부터 그의 손길이 바빠진다. 가장 먼저 커다란 쇠몽둥이로 만든 홍두깨로 반죽을 치대는데 지금까지 부러뜨린 홍두깨만 해도 수십 개. 이젠 아예 쇠로 만들어 사용한다. 여러 번의 치대는 과정을 거치는 반죽. 그래야만 긴장감이 생겨 쫄깃한 면발이 탄생한단다. 예, 뭐 사실 이제 반죽 거의 이제 밑반죽은 다 기계로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손을 대야지 그 반죽이 제대로 반죽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큰 홍두깨로 치대는 이유는 그 반죽의 그 긴장감,
그 긴장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항상 그 반죽이 그 최대한 응집력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큰 온도계를 사용해가지고 반죽을 계속 치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치대 놔야지 반죽이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면발의 비밀은 홍두깨 작업에 있었다. 반죽을 여러 번 치댄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 최소 24시간 숙성시킨다. 숙성된 반죽은 2개의 홍두깨를 이용해 얇게 편다. 여러 번 밀고 또 미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차가운 상태 그대로 홍두깨로 밀어 재빠르게 썰어내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그의 손끝에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으뜸인 칼국수 면이 완성된 후 손님상에 내어지는 것이다. 국수는 원래 반죽을 손으로 눌러서 풀잎처럼 만들었다는 수인병이었다. 칼국수라는 이름은 칼로 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하지만 옛날 음식책에는 칼국수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대개는 밀가루로 만들어서 밀국수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국수는 언제부터 우리의 밥상에 올랐을까? 국수는 그 전에는 옛날에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 그 송나라 때 우리나라로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이 무렵에 그때부터 먹은 것 같아요. 송나라 사신 그 서궁이 지은 고려 도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을 먹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한 1100년 그때부터 저희가 면 요리를 먹어왔어요. 국수가 처음 기록된 고려 도경을 보면 사신을 접대하는 음식 중 첫선에 꼽는 것이 국수였다. 그런데 밀은 수입해야 할 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큰 잔치 때만 먹는다고 적고 있다. 당시 밀가루는 귀한 가루라 해서 진가루라고 불렀을 정도다. 고려시대에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성례 때가 아니면 먹지 못하던 귀한 음식이었고 가까이 조선의 역사를 보면 임금이나 양반, 권력자와 부자의 점심상에 주로 국수가 올랐다고 전해진다. 지금이야 흔한 음식이 돼버렸지만 이렇게 국수는 과거 귀한 대접받던 잔치 음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조리법은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이제 한 1600년대 나온 그 음식 지미방이라는 한글 최초 조리서예요. 거기를 보면 이제 이 난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꽁고기를 육수를 내서 그래서 이제 국수를 이렇게 말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8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시의 전서나 귀합 총서란 책에 보면 이제 좀 다양한 면이 보여요. 그래서 그 장국 냉면이라든지 무슨 깻국 국수라든지 뭐 나화, 창면 이런 좀 특별한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궁중 음식 중 하나인 난면은 삶은 밀가루 면에 채를 썰어 볶은 애호박, 서기버섯채, 황백지단채, 양지머리 편육을 올리고 여기에 양지머리를 삶은 뜨거운 육수를 부어냈다. 일반 국수와 달리 난면은 반죽할 때 물을 전혀 넣지 않는다. 이름처럼 달걀만을 넣어 반죽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색은 노란색을 띈다. 난면은 음식 디미방 외에 시전서와 윤씨 음식법에도 그 조리법이 나온다. 음식 디미방에서는 달걀을 통째로 휘어질 정도로 풀어 밀가루에 넣고 반죽한 후 칼국수처럼 썰거나 틀에 눌러 국수를 뽑아 꽁고기를 삶은 국물에 말아낸다. 시전서와 윤씨 음식법에서는 밀가루에 달걀 노른자만 넣어 반죽해서 만들며 국물은 오미자국을 사용한다고 기록돼 있다. 시전서와 윤씨 음식법에 소개된 조리법에 따라 난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체에 걸은 고운 밀가루에 달걀 노른자를 넣고 반죽을 만든다.
살기가 생길 때까지 여러 번 치댄 후 홍두깨로 얇게 밀어 펴주고 편 반죽은 서로 엉겨붙지 않게 밀가루를 사이사이 넣어 겹쳐 채를 썰듯 가늘게 잘라준다.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삶아준 후 곧바로 찬물에 식혀 건져낸다. 오미자국은 하룻밤 정도 우려낸 오미자를 체에 걸러 맑은 국물을 받아 육수로 사용한다. 이제 삶아둔 면 위에 오미자국을 부어주면 난면이 완성된다. 이 외에도 귀한 밀가루 대신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 면을 만들기도 했다. 밀가루가 고기보다 더 대접받던 시절에는 고기를 가늘게 썰어 메밀가루를 묻혀 면을 삶아내던 육면이 있었다. 또한 녹말가루를 익혀 면을 만들기도 했다. 녹말을 물에 풀어 얇게 펼친 후 중탕을에 익히면 말갛게 묵처럼 되는데 이것을 가늘게 썰어 오미자물에 띄워 먹었다. 책면, 창면, 화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주로 봄꽃이 필 무렵 즐겨 먹던 국수다. 이처럼 문헌에 기록된 국수 종류가 무려 2,0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 부족함 덕분에 오히려 다양한 국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경상북도 안동시 광덕리. 예전엔 밀 자체가 귀했으니 양반이라도 아무 때나 쉽게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손님이 찾아오면 국수가 상에 오르곤 했는데 예로부터 안동에서는 손님 접대용 국수가 있다. 여름철 귀한 손님이 오면 상에 올렸던 바로 건진국수다. 더울 때 이제 너무 뜨거운 거를 그 어른을 못 드리니까 서민들은 보통 삶아서 뜨거워도 그냥 먹고 그 한 대갓집이나 뭐 대감들 이런 집들은 이걸 건져서 그 은어를 따려서 육수를 부어가지고 이제 어른 대접을 하는 게 우리 건진국수고 또 이 건진국수를 해보면은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삶아서 퍼주는 것보다 건져서 넣기 때문에 그 옛날에 못 살 때는 그것도 잘 못해 못 사는 집은 잘 사는 집이래야 그것도 건져. 그래서 그렇게 해요. 이곳에서 만난 박재숙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던 건진국수를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 건진국수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국수면을 뽑아야 한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 반죽을 하는데 이는 어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비법. 온전히 어머니의 내공에 따랐다. 국수는 면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어서 반죽을 안반에 올려 홍두깨를 이용해 종이장처럼 얇게 민다. 22살에 시집온 할머니에게 시댁 어르신들은 제일 먼저 낡은 안반과 홍두깨부터 물려주셨다고 한다.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살림 났을 때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쓰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물려받았는데 그 만든 거는 안반은 소나무로 했고 홍두깨는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반과 홍두깨가 길면 길수록 더 얇은 국숫가락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닥에 글씨가 비칠 정도로 얇게 밀어야 한다고 하니 보통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면은 최대한 가늘게 썰어야 한다. 그 옛날 면발의 굵기가 솜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고 한다.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에도 국수를 미는 날은 참 반가웠다. 어머니가 국수를 썰면 아이들은 그 옆에 딱 붙어 앉아 있곤 했는데 바로 이걸 챙기기 위해서다. 국수를 썰고 남은 짜투리, 바로 국수꼬랭이다. 국수를 미는 날이면 아이들은 국수꼬랭이를 굽느라 손이며 얼굴이며 검댕이로 얼룩지곤 했다.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그 시절, 잘 구워진 국수꼬랭이는 국수하는 날의 횡재였다. 그 국수를 할 때 우리 친정에서는 6남매고 이 시집에서는 8남매인데 국수하는 옆에 그냥 바라고 앉아서 그 꼬랭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안노친도 썰다가 자식들이 쭉 있으니까 그걸 다 못 썰고 그거를 이제 남겨서
구워 먹으라고 주죠. 국수면이 완성되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끓는 물에 면을 삶아낸 즉시 건져 찬물에 헹궈낸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건진국수인데 흔히 안동국시라는 게 바로 이 건진국수다. 육수는 다시마, 멸치, 버섯 등을 넣어 끓이는데 이곳 안동에서는 낙동강 일대의 담소인 은어를 끓여 우려내 차갑게 식혀 사용했단다. 미리 끓여 식힌 장국을 붓고 여기에 고명을 얹으면 건진국수가 완성된다. 면발이 쫄깃하고 국물 맛이 깔끔한 건진국수는 모양새 하나까지도 정성을 들인다. 국수가 먹기는 쉬운데 만드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다. 그래도 어머니의 바지런한 손에 금세 푸짐한 국수 한 상이 차려졌는데 뿌리 내린 그곳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솜씨를 더하고 어머니의 손끝에서 흐른 세월만큼 깊은 맛이 녹아든다. 온 힘을 다해 치대고 늘리는 국수 반죽. 수십여 가지의 반찬을 올린 밥상 못지않게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만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국수는 이렇게 극진한 정성을 표현하는 음식이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귀한 음식이 평범한 서민들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걸까? 개화기가 이제 지나면서 근대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량의 궁핍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빵이라든지 뭐 국수 같은 것들이 올랐는데 주식으로는 이제 국수가 단연 으뜸이었죠.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지나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모두가 굶주렸고 모두가 헐벗었던 시절. 그 당시 미국에서 보내줬던 구호 물품인 밀가루가 전 국민의 굶주린 배를 채워줬다. 이때 우리의 국수 문화는 일대 변혁을 거치게 된다. 전쟁은 끝났어도 그 흔적은 깊었던 1960년대. 국민들의 식량 보급 해결이 급선무였던 시절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선 혼분식 장려운동을 하게 되는데 쌀보단 혼식, 저렴한 밀가루 소비를 장려하던 정책은 국수의 대중화를 이끈 결정적 계기였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국수에 대한 기억도 조금씩 달라졌다. 요즘은 국수 대신 라면이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국민 1인당 한 해 평균 76개를 소비하고 평균 5일에 하나씩 라면을 먹을 정도로 라면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면 중 하나가 됐다. 1963년 9월 15일 라면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다. 첫 라면은 닭육수로 맛을 낸 하얀 국물 라면이었는데 당시에는 쌀밥을 대신하는 대용식이 아니라 보양식처럼 여겨졌다. 면발과 국물에 녹아있는 기름기로 지방을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이후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콤한 쇠고기 육수가 70년에 개발됐고 80년대에는 짜장과 비빔라면, 해물 육수가 가미된 다양한 라면이 개발되면서 라면 업계가 성황기를 맞게 된다. 그렇다면 라면 한 봉지에 들어가는 면의 길이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 한 라면업체 연구소가 4개 업체의 면발을 비교한 결과 가장 긴 것은 50m로 건물로 따지면 무려 16층 정도의 높이였고 가장 짧은 것은 35m였다. 면의 모양은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좁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양의 면을 담았는데 때문에 배고픈 시절 허기를 달래주기에 그만이었다. 밀가루 국수, 그 시작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한 국수 공장이 있다. 이른 아침부터 쫄깃한 면을 뽑느라 분주한 이곳은 1945년 문을 연 오래된 국수 공장.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곳이다. 국수는 대체로 찬물에 반죽을 하는데 이유는 반죽이 쉬이 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곳에선 좀 다르다.
밀가루에 5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을 부어 익반죽을 한 후 국수기계에 여러 번 넣어 뽑아낸다. 소금 또한 밀가루에 바로 넣지 않고 물에 녹여 둥둥 뜨는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반죽에 넣는다. 그래야만 지저분한 성분과 잡내가 빠져 국수 맛이 깔끔하다고 한다. 이것이 이 집만의 비법이다. 그 처음에 의도는 이제 반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뜨신 물로 이제 입반죽을 시작을 했는데 입반죽을 시작하고 입반죽을 하니까 국수 맛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칼국수든 물국수든 뭐 아니면 마른 국수도 마찬가지로 그 뜨신 걸 널어놨을 때 건주장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국수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면서 뜨신 물로 하니까 이제 숙성 발효가 잘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면이 이제 그런 입반죽을 한 반죽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면은 차지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퍼진 것 같은데 먹으면 차진 맛이 많이 나죠. 이렇게 반죽을 마친 후 홍두깨로 미는 과정에 들어간다. 1940년대만 하더라도 널쩍한 대면만 있을 뿐 국수 굵기에 따른 구분은 전혀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수 기계의 개량과 더불어 국수의 굵기는 점점 얇아졌고 이제는 소면이 곧 밀가루 겉면의 대명사가 됐다. 국수 기계로 뽑은 면발은 절단 후 건조실에서 2, 3일간 자연 건조시킨다. 이 과정에서 마른 국수의 생사가 갈린다. 국수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축축 늘어져 상품 가치가 상실된다. 그는 면을 건조하는 과정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녹였다.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면을 한 번에 말릴 수 있도록 면 사이 거리를 가까이 했다. 덕분에 수분이 잘 마르지 않아 건조 과정에서 면은 늘어난다. 건조 과정은 절대 발설할 수 없는 그만 비밀병기다. 이제 원래는 넓게 널어야 빨리 마르는데 빨리 말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좁게 말리는 거죠. 좁게 붙이면 이제 그 습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덜한 거죠.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늦추는 거지. 늦춘 다음에 이제 늦추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습하니까 밀가루니까 반죽에 사람이 당기듯이 쭉 늘어나죠. 밑으로 쭉 늘어났다가 다시 또 이제 마르면 한 풍기를 틀으면 다시 쭉 올라가죠. 그리고 완전히 올리면 안 되고 다시 또 중간에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렸다가 한번 또 올리고 이제 그걸 반복적으로 한 2번 정도 해주죠. 그가 만든 국수는 이곳에서 손님상에 오른다. 소박한 느낌이 드는 이곳 국수 전문점은 비빔국수가 대표 메뉴. 주말에는 거의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루 600그릇 정도 팔린다고 한다. 이곳의 인기 메뉴인 비빔국수는 일반 비빔국수와는 사뭇 다르다. 매콤한 육수가 흥건해 물국수에 가깝다. 물리지 않는 깔끔한 맛의 독특한 육수도 육수지만 무엇보다 면발이 자랑거리다. 면발은 쫄깃하다 못해 쫄면의 식감마저 든다. 더욱이 밀도 있는 면발은 먹는 내내 불지 않는다. 일단 너무 차가운데 덜 익은 느낌이 없고 잘 익었는데 이제 탱글탱글하고요. 그리고 식감도 씹히는 느낌이 되게 좋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국물은 시원하고요. 면은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어요. 국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찰에서는 낭화라 표현하기도 하고 숭소라 불리기도 했다. 음식을 탐하지 않는 스님도 절로 미소 짓게 만든다는 사찰의 면 요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서울시 인사동 사찰음식문화체험관. 사찰 음식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공곡 스님을 만났다. 스님들에게는 지천에 있는 꽃이며 잎이며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훌륭한 식재료가 된다고 한다. 오늘은 연잎으로 국수를 만든다는데 이맘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연잎이다. 고운 자태와 향으로 즐거움을 주는 연잎은 미각의 기쁨도 선사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잎사귀로 국수를 만든다니 어떤 국수가 만들어질지 기대가 된다. 연국수는요, 스님들이 다 연꽃을 좋아하세요. 그렇듯이 연줄기에는
줄기나 뿌리에는 6개의 구멍이 있거든요. 그게 불교의 육바라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연꽃은 더러운 곳을 물들지 않는다는 철염 상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식재료가 들어가는 국수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더 좋아하시죠. 연잎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도록 연잎을 빻아 즙을 내고 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한다. 요리와 공국 스님과의 인연은 출가 때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그 솜씨만큼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단다. 적당하게 찰기가 돌면 홍두깨로 얇게 밀어 면을 만든다. 사찰의 음식은 언제나 정갈하고 간소하다. 육수에는 마늘이나 파가 들어가지 않고 다시마, 감자, 표고버섯, 가죽으로 국물을 우려낸다. 네, 부처님 당시에부터 그 오신채를 쓰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절에 내려오는 내력입니다. 그래서 오신채를 파마늘 달래 한 거라는 그 오신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려낸 육수에 면을 넣어 삶아준 후 마지막으로 호박, 당근, 버섯 등 음양의 조화를 뜻하는 오방색의 고명을 얹으면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사찰의 연잎국수가 완성된다. 그 외에도 사찰에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참깨국수를 먹었다고 한다. 육식을 금하는 사찰에서는 콩과 깨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곤 했는데 특히 참깨의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한다. 참깨국수는 여름엔 차갑게, 겨울엔 뜨겁게 즐겼다. 이렇듯 사찰에는 다양한 국수가 존재했는데 그 이유는 스님들이 유독 국수를 좋아했기 때문이란다. 스님들이 국수를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저희 노스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해인사에서 국수를 했는데 스님들이 많이 드시려고 그걸 그릇이 적으니까 세숫대야를 들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세요. 별로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없는 국수 반찬에는 부침개와 물김치가 빠지지 않았다. 산천에 있는 모든 것이 재료가 된 사찰의 면 요리에는 자연의 곡간이 준 고마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다. 전쟁 이후 밀가루가 싸게 들어오면서 밥보다 국수 먹는 날이 많아졌다. 늘 시간에 쫓기는 농부들에게는 더욱 고마운 한 끼였을 것이다. 그렇게 산과 들과 만난 국수는 우리 곁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강원도 오지의 농부들. 이곳 농부의 국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강원도 홍천에서 10년째 양봉장을 하고 있는 이관섭 씨를 만났다. 1년에 8드럼가량 받아내는 양봉잎. 하지만 지금은 잠시 벌들도 쉬는 계절이라고 한다. 한결 수월해진 요즘이지만 그래도 눈만 뜨면 이곳 양봉장에서 온종일을 보낸다. 오늘도 구석구석 손질하느라 이관섭 씨의 하루는 분주하기만 하다. 10년째 양봉일을 하고 있는 이관섭 씨에게도 국수에 얽힌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다고 한다. 그때는 너무 지겨우니까 막 끼니만 되면 겁이 나는 거야. 밀가루 음식이 나오니까. 국수, 수제비 여기다 이제 감자를 썰어 놓고 이게 좀 장국 끓여 먹고 그냥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끼니마다 거의 매 끼니마다 먹다시피 했지. 그거 아니면 나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물밥을 해 먹든가 나물국수 끓여 먹든가 해야 되니까. 잠시도 쉴 틈 없이 벌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 이 작은 한 통에 서식하는 벌들은 무려 2만 마리나 된단다.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는 560만 개의 꽃을 찾는다고 하며 여왕벌을 중심으로 벌 한 통에 10에서 13kg의 꿀을 얻을 수 있다. 무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칠 때쯤 새참이 도착했다. 오늘의 새참 메뉴는 시원한 콩국수. 그런데 콩국수 위에 무언가 넣기 시작하는 이관섭 씨. 이게 어린 유봉들을 먹이 살리는 키울 때 먹이는 그 화분이 먹이가 되는 거죠. 유봉들한테.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인간들이 꿀에다도 이제 타 먹고 먹기가 이제 이게 목이 마르거든요. 이 화분이라는 게 많이 한 스푼을 먹게 되면 목이 마르니까 꿀에다 배합을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 국수나 아니면은 뭐 냉국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한 스푼씩 섞어서 먹고 하죠. 과거에는 벌들을 위한 먹이로 사용했던 화분도 최근에는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찾는 이들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화분은 고대 신들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 먹는 음식인 신찬으로 애용됐다고 한다. 또한 옛날부터 화분과 꿀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해주는 명약으로 애용해왔다. 물에 만 국수에 설탕 대신 이 화분을 고명 삼아 올려 먹으면 힘이 불끈 난단다. 화분의 경우는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거나 즐겨 발랐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기본적으로 영양 상태를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피부 미용에도 많은 도움을 주면서 만약에 민간에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상처 치료, 그 다음에 염증 치료에도 이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음식을 드셨을 때 화분으로 그럴 때는 폐나 호흡기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요. 그 다음에 위장관, 그 다음에 장 쪽, 이쪽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가 특별한 국수 요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나섰다. 큰 냄비에 고추장을 풀어 넣어 먹는 국수. 이곳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맛이란다. 강원도에서 국수는 부식이 아닌 주식이었다. 넘쳐나는 들판의 제철 채소를 이용해 고추장을 풀고 면을 넣어 먹는 국수는 주머니 얄팍한 서민들에겐 최고의 식재료였다. 구멍가게 하나 없는 산골에서 자연은 곳간 그 자체였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왔다. 그래도 지천의 채소가 풍부하니 다행이었다. 모내기 할 때거나 새참이거나 아니면 뭐 끼니구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라거나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거를 군드레로 국수에다가 군드레를 말아서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서 이렇게 해서 끓여주는 집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제 그게 이제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산에 나물 뜯으러 가야지, 뭐 갖다 말려야지, 묵나물 만들어야지 하다 보니까 지금들은 이제 많이들 안 하는데 지금도 여기 사람들은 그걸 특식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엔 특식이 아니었지. 그때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죠. 그게. 어린 시절 맛으로 양으로 먹던 국수였다. 밥을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적게 들고 양도 푸짐하니 하루가 금쪽 같은 이들에겐 금상첨화. 강도 높은 고된 일을 끝내고 먹는 한 그릇의 국수. 소박하지만 남부럽지 않은 만찬이었다. 가난한 시절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준 국수 한 그릇. 지금이야 지나간 추억이 됐지만 그 시간은 아직도 이곳 마을 사람들의 밥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듯 농부의 국수는 고된 노동의 든든한 위로였다. 세상 밖 일을 보다가 허기를 느낄 때면 생각나던 음식 국수. 가족을 그리는 마음에 국수 한 젓가락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또 한 젓가락을 뜬다. 가난한 시절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준 국수 한 그릇이 별미가 되어버린 지금.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의 풍경 따라 맛도 모양도 달라졌다. 앞으로 우리는 기다란 국수 가닥에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낼까?